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리연구의 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가 뭐라고 했죠? 일사자 쓰는데 이게 대종사님의 정의는 12이해, 인간의 12이해가 곧 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이해가 뭐냐? 아유, 세상에 12회가 많은데 얼마나 이게 입장에 따라 달라요. 12회가. 아마 여기에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12회가 다를 것이고,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기분 따라 달라지고 막. 참 12회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보통 옳을 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은 것 12해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옳은 것이 이로운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해롭게 된다. 이제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방식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2이해가 막 서로 막 교차를 해요. 그러니까 시가 비가 돼. 옳은 일인데 그것을 옳은 일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 법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것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옳았던 것이 글러져 버려요. 또 이루었던 것이 해로워져 버려요. 그 이루었던 그 조건 때문에 그 환경 어떤 그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해롭게도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론상 서문에 은생어에 해생어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조건 속에서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해롭게도 되고, 해로움이라는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12이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12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는 그 상황에 따라,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어찌 보면 그 실력, 그 삶을 살아가는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적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대종 인도품 17장에서 이공주 선생님께서 이웃집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잘해주니까 당신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되고 갖고 참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제가 복 받은 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복이 죄로도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복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지은 마음이, 이제 복을 지으면 마음이면 그 사람이 내가 복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나중에 서운한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저 사람이 좀 버르장머리가 좀 없구나, 그 정도 끝날 일인데 막 이제 섭섭하고 서운해지고 막 미워지고 막 이런 그 강도가 막 훨씬 세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이 일어나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저 사람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호의 정도 생각하는데 막 나는 엄청 베풀어줬다고. 그럴 수 있죠. 내 간에는 내가 많이 도와준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아예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전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 교재 32쪽 한번 보시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합학될 것이니, 그대는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지켜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12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해도 여기 보면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또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이게 응용에 무념한 것을 덕이라 한다. 이게 참 재밌죠. 응용에 무념한 것을 덕이라 하지. 그렇지 않은 걸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 이걸 하려면 상없는 덕, 영원한 복을, 변함없는 복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 12회가 궁극적으로는 12회가 운영한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해가 붙어 있고 하니까, 이해 붙어 있고 하니까 이게 막 그 이해관계가 우리 평소 삶에 이해관계에 막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막 계속 그걸 바라봤을 때 더 곤란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일단은 그 정도, 지난 시간에 12의 얘기를 좀 해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리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재밌게도 지난번에 아파트 부분 했던 정신수양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더 요청된다. 그 마음으로 12회를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12회를 나눈다고 하면은 전부 다 개인적 차원만 봐요. 개인 간의 관계. 그러나 대운사님의 개인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는 이 12회가 서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구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더 이 12이해가 우리가 사은장에서 말한 그 사은의 그 세계를 가꾸는데 더 조금씩 더 진행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관계도 그렇고 인류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분별성, 주착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분별성 하면은 분별하는 성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게 분별하는 성질이니까 분별을 한다는 거기에 상이 딱 있어요. 생겨요. 상이. 그게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복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덕은 복덕성이 아닐세 그것을 복덕이라 이름한다. 이상한 말이죠. 이게. 그럼 여기 복덕성이 나와요. 복덕성. 근데 이 복덕성도 복덕이라는 상, 복덕이라는 착, 이런 것이 있는 상태가 복덕성이죠. 복덕성. 그러니까 여기 분별성의 다른 내용이죠. 분별성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 복덕성이 될 수 있어요. 복덕성. 복덕성 하면 좋은 말 같이 딱 들릴 수 있어요. 복덕이라만 붙기만 하면 좋은 말 같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것도 복덕이라는 상, 복덕이라는 착. 이게 분별성의 다른 하나의 어떤 우리가 분별성 하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데 복덕성을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이에요. 복덕이라는 그 상과 복덕이라는 착을 내는 그러한 분별이에요. 분별. 그게 복덕성이. 한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12예도 사실은 나도 더 갈수록 좋아지고 12예를 하는 것이 또 나와 관계된 우리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이런 데도 이 12예가 훨씬 더 서로 좋은 12예를 건설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리 연구에서 이치가 나오죠. 이치. 이게 대종사님께서
정의를 하죠. 이게 정전 47쪽이죠. 47쪽에 자 정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라 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명쾌한 정의인데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따지면 사는 인간의 문제예요. 사. 딱 정의 내렸어요. 인간은 맞죠. 12에 다 인간의 문제예요. 저기 나뭇잎은 저기 우리 여기 배사님은 그렇게 12에 안 따지세요. 인간을 보고 자식들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다 인간님들이 하는 게 12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우리는 12예 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예를 잘 건설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 12예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딱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이게. 근데 대종사님은 인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치할 때 리는 뭐예요? 천조의 대소유무. 그러니까 이것은 천조의 일이에요. 천조는 뭐냐면 여기서 천자 나가면 또 하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굳이 말하면 천지야, 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사라고 우리가 이게 일사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번역할 때 일사자보다는 사건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건사는 인간의 문제라면 이치의 리는 천조의 문제라는 거죠. 천조는 하늘천, 지을조, 하늘의 지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언어로 보면은 진리의 모습 또는 진리의 작용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실상 그러죠. 이게 동아시아에서 보통 천 이렇게 번역이 나오지 천명 뭐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뭐 이렇게 뭐 하나님 같은 분이 있어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동양에서 천명은 기독교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라고도 말을 못하네. 옛날만 해도 약간 이렇게 인간적 의미가 있다가 뒤로 올수록 특히 신유학적으로 올수록 완전히 이치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은 그냥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말하면 리라고 보면 돼요. 대표사님도 리라 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천과 리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이 리는 보통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말해요. 리자 보면은 그 옆에 그 왕자가 붙어 있죠. 이건 원래 옥자예요. 옥자. 옥에 이게 뭐냐면은 그 밭에 이렇게 경작하면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밭 쫙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 같이 이 옥에 있는 그 결 이렇게 문이 결을 말해요. 이게 상당히 어떤 이렇게 질서 뭐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뜻들이 더 확대되죠. 이게 그래서 옥의 문의로서 천지 자연의 원리를 뜻하고 있어요. 이게 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위 사람이 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지 않는 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는 뭐가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투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신을 만들 때 우리의 바램이 있어요. 바램을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몇 욕망들을 모아서 어떤 신을 만들고 모아서 어떤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또 모아버려. 그냥 모고 그러면은 뭔 신이 돼요? 그 인간을 그냥 완전 인간을 다 잡신들 다 모으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신의 발달사라고 보면 그게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유일신은 뒤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어찌 보면 그 신론에는 인간의 욕망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신이 모아서 그게 신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륜사님께서 천조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욕망대로 되는 그런 세계가, 욕망이 투영된 그런 세계를 말한 게 아니라 실상 그대로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천지 그대로의 실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조금 더 진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걸 이런쌍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쌍 진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 그 다음에 천조, 이런쌍,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런쌍의 다른 표현으로 천이라고도 하고요, 이런쌍 진리의 다른 표현으로 천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 하죠. 사막 같은 데는 이런쌍이 없다. 대륜사님께 사막 오면 달리 쓰는 거예요, 말을. 마음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수양에서는 정신의 경지가 이런쌍이 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쌍이 우리 뭡니까, 이 사리간에 나타날 때는 그것을 이치다, 이렇게 대소유무의 이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쌍 아니고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사리영구의 리는 천조고, 천조는 대소유무고, 대소유무는 이런쌍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소유무는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숙제예요. 오늘 이번 시간에 주로 대소유무를 하는데, 이 대소유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대종사님의 고유한 그 진리 인식 방식이에요. 대종사님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용어가 대소유무, 이렇게 용어가요. 그러니까 대각의 나중에 당신의 대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대소유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대종사님 정연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대라 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투종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정의고, 이게 대종사님의 그 대각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대 쓰면 이게 무슨 자예요? 큰데, 크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큰 자리예요, 큰 자리. 소는 어떻게 돼요? 작은 자리, 이렇게 돼요. 그럼 왜 대종사님 이게 의도적으로 쓰신 것 같아. 이건 대다, 이건 소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크다, 작다, 뭐 대, 소, 이렇게 아는 건 이걸 가지고, 이 크다 작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그 이론상 진리의 실상을 설명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무는 언어 그대로 보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렇게 그 변화되는 거잖아요. 유무하면 변화, 변태 뭐 이런 표현 있죠. 이게 이러한 언어적 그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무언가를 설명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보죠. 이게요. 이런상 진리장에서도 보면 이 대소유무가, 이런상의 진리에 보면 대소유무가 나와요. 어떻게 냐면 앞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나오고, 뒤에는 어떻게 나오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하나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또 한쪽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이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광명이 중간에 껴있죠.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의 차원에서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한편에서는 그렇죠. 또 한편에서 대소유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한 자리가 이렇게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이렇게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해져요. 진짜 다음부터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표현을 한다면 대라고 하면은 본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게 성품이라는 용어를 써봅시다. 성품. 그러면 그 성품 자체예요. 그리고 소라고 하면 성품의 드러남. 이렇게 그리고 유무라고 하면 성품의 작용.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대라 하면 청정한 자리. 소라 하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 유무라 하면 청정한 자리에서 변화하는 작용. 이렇게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다 하면은 지금 제가 연필을 이렇게 들면 여기서 되다 하면은 우리 하도 해서 알아.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져. 이 연필이 드러나는 그 당처, 그 자리를 대는 사람이 큰 자리라고 한 거예요. 대다. 그리고 이것을 본체다고 했어요. 본체.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연필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소다 그랬어. 소다. 그러니까 이 대소라는 이 개념을 갖고 쓴 거지 원래 이것이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쓴 건 아니란 말입니다. 대라고 하면 이것을 포괄적 포괄이라는 말도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소다는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분명하다. 할 때 이 소다고 쓴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봅시다. 대가요. 만법으로 분별되기 이전이에요. 자, 이 연필을 드러내는 그 당처. 그러니까 이 연필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예요. 연필로 규정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지금. 이걸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 용어로 하도 청정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걸 고요하다고도 하고, 텅 비었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통 분별되기 이전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미생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도 분명히 연필이잖아요. 연필은 한 그거지 않습니까? 연필이 드러나는 그 당처, 그 바탕. 이게 이제 1년 미생전짜리인데, 이거 우리가 딱 자각해야죠. 이게. 가장 야가 12예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가 좋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12예가 없는 놈이니까 쉬워. 근데 이게 이제 12예로 딱 오면은 이게 간단치가 않아, 이게. 연필같이 잘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12예가 여기 딱 붙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세계에서 이게 몇 자루가 없다고 합시다. 여기에 아니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이 연필을 썼어. 이게 딱 한 자루가 있어, 이게. 이거 소장을 하는 순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럼 이게 달라져요, 이제 이걸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그런 거 빼고, 이제 지금은 12예가 좀 간단한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가 아까 같이 분별되기 이전 자리라면 대가, 소는 형경색색으로 구별되는 그런 우리가 만법, 만상. 그렇죠. 이게 온갖 만법, 온갖 만상이 되죠. 우리 이렇게 막 하는 생각들, 이런 거 있죠. 이게 소죠. 그리고
유무는 변화하는 변화태. 이렇게 변태라고 하잖아요. 변하는 모습. 변태라고 하면 또 이게 변태 생각을 해. 애들하고 뭐 얘기했다, 뭐 아이들하고 그러면 변태요? 그런 변태가 아니란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계절 변화, 기후 변화, 뭐 내일부터 뭐 또 장마 이렇게 비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가? 인생의 변화, 흥망성쇠, 막 좋았다 나쁘다, 막 인생. 이런 자리가 이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죠. 변화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이제 대를 천지미분전, 소를 천지만물로 구별된 자리, 유무를 천지만물에 변화하는 자리,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대를 규정되기 이전 자리, 소와 유무는 관계와 인연에 따른 현상이나 변화태,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이제 언어상으로. 이게 이제 언어를 그래도 한 번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래서 이걸 또 보면, 그러므로 대는 천지만물로 분별되기 이전의 무분별체. 그렇죠. 또 말하자면 이 연필이 딱 드러나면 이것이 드러나는 그 분별자리. 이걸 이제 느끼셔야죠. 이 연필에 끌려가지 않고 연필을 자각하고 연필을 알고 있는 그 당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소는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검정색이니까 지금 검정색이지만, 이게 빨간색이면 또 빨간색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성, 특성,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소자를 이해한다는 게, 왜냐하면 개성, 특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을 내고 있는 마음도 내가 아는 것이고요. 사실은 차별을 내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차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막 차별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리고 유무는 우리가 보통 유무자를 말하면 음양상승의 변태, 음양 상승하는, 그게 아까 뭐 계절, 날씨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과보응의 작용, 흥망성쇠, 제복으로 변화하는 인과보응의 작용,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그러면 대소유무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다 따로 설명을 하니까 대는 이거고 소는 뭐고 이거, 이게 언어 늘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게 대소유무는요, 한 모습의 이게 대소유무로 말하는 양태예요, 그냥. 그치? 이게 각자 이렇게 따로 시작하고 이게 붙여갖고 대소유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대가 소고, 소가 유무고, 유무가 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소유무는 청정한 대자리를 여의지 않고, 형형색색의 소자리가 흥망성쇠로 유무 변태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로 하니까 쭉쭉쭉 이어서 말을 해본 거예요. 소 변태가 유무이며 유무 또한 대를 여의지 않고 있는 성품에 드러납니다. 이런상 성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 관계를, 대소 유무 이 관계를 위상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가 더 높고,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왜 대자리를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소다 유무다 얘기를 하는 것이 대에 기반하지 않아서 문제가, 지금 우리들이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체인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가 더 높고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위상 차이가 없는 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없는 대자리에 들었다는 것은 현상 그대로 사실인 소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변화하는 유무작용 그대로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한다는 거, 대자리를 안다면 소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이게 초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초월하자는 것은 이 초월된 대자리로서 소와 유물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소와 유물을 자유롭게 넘나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서 내가 좀 더 자유롭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소유물을 더 잘한 사람은 더 자유가 있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지배 이렇게 그 하려는 사고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럼 이게 지금 주산 송도성 선진의 수필한 변태되는 이치라는 거, 이거 저하고 한번 공부했어요. 이거 그때 그 변산에서 하신 법문이라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또 합니다. 한번. 자, 원기 8년이면 언제예요? 15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1923년? 23년이죠. 대종사님께서, 원기 8년에, 원기 9년에 이제 완전히 익산충부하니까 거의 변산 그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원기 8년, 개해년, 3월 초, 대충 그러면 이게 양력 4월 달이에요. 지금 4월달 계절 생각해 보세요. 4월달 정도. 까먹으셨죠? 이제 4월달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죠? 이제. 네. 모를 거야. 아마. 계절 감각이. 이게 4월달이면 이게 나뭇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봅시다. 이 내용 보면 대충 알아요. 이게. 자, 3월 초에 소태산 대종사 복례정사로부터 영산에 가셨다가 동년 5월, 양력을 한 6월 돼요. 6월에 도로 다시 복례산으로 돌아오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난번 영산에 갈 때는 초목이 미발 아직 바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력 3월 초에는 아직 변산에는 잎이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도로가 그래가지고 안 나니까 도로가 분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올 때는 녹음이 우거져서 도로가 진황, 이게 풀이 덮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도로가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나 풀로서 이렇게 막 덮여져 가지고 전일 진황하였으며 전일 황산이 전일에 이제 그 겨울산 있잖아요. 겨울산을 말한 거예요. 황산이 금일에 청산이 되었거든. 이제 잎이 막 이렇게 나니까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청산이 되었거늘 나는 이것을 보고 우연한 생각이 일어났었다. 앞날에 있던 산화대지가 아니고 다른 산화대지가 나타나서 이러한가? 대조사님이 물었어요. 자신한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고 대조사님이 또 답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산화대지는 항상 그 산화대지로 태도가 뭐예요? 태도를 변하여 이와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황산에서 청산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이 변태되는 이치를 알리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이치를 아냐 이거예요. 이렇게 황산에서 청산이 되고 또 청산에서 황산이 되고 하는 이 변화되는 이치를 아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과학을 지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라고 하냐고 이걸. 당연히 이렇게 계절 이렇게 태양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가 지구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햇빛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이제 나무들이 안 되니까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나무집 떨어뜨리고 뭐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이 되죠. 그런 것을 몰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요거 등가하고 똑같아요. 요 연필을 봤지만 대운사님 뭘 봐요? 잘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고 있는데 이 연필이 드러난 당처나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 산화대지를 보면서나 황산이 되고 청산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산화대지는 항상 그 산화대지로 돼 그 변함없는 산화대지에서 그것이 황산으로 분명하고 청산으로 분명하고 또 황산에서 청산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산화대지는 항상 그 산화대지라는 거죠. 근데 산화대지에 붙들리지 말고 산화대지가 드러나는 당처를 우리가 자각을 하면 그 자리는 항상 그 산화대지인 대자리로 이 자리에서 황산에서 청산으로 청산에서 황산에서 유무 변태한다는 거예요. 대소유무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또 소 얘기 안 했다고 또 하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요. 대가 소 이렇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대소유무는 청정한 대자를 여의지 않고 형형성세고 소자리가 흥망성세로 유무 변태합니다. 유무 변태했다는 것도 소가 유무 변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대사님께서 이게 제자분들에게 이거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적 이치를 몰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연과학적 현상도 이 자리에 바탕에서 자연과학적 현상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전주교도 김동순 이분이 그 정관평 그 수문 그 공사비도 대주고 해서 초창기에 초기 교단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그 고마움이 이렇게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만장 마지막 갈 때 만장 이제 있잖아요. 만장이라는 그 만장형의 만장 그런 형식의 그 가사를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목이 나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열이 좀 기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이제 잘라서 말하는데 풀었다 누렇다 이 사이에 완산칠봉 다시 본다. 소소영영한 이 천지가 변화무궁 여기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소영영한 대자리에서 유무로 천지가 변화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대중사님이 진린식의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좀 우리가 대중사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있어요. 무형한 선생과 경전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공주 선진께서 수필한 건데 원기 28년 3월 6일. 그럼 이게 몇 년도예요? 1943년. 거의 대중사님 말년이네요. 그 대중사님 열반하신 해. 이게 양력인가 음력인가 모르겠지만 6월 1일 음력으로는 4월 며칠인가 되는데 이게 음력이라면 한 달 사이예요. 한 달 사이에 이름 본문을 하시는 겁니다. 참. 자, 한번 제가 좀 분독해 보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가라사대 대저 불법의 진리라 하는 것은 원래 8만 장경에만 하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온 우주에 꽉 차 가지고 있는 것이니 가령 한낮에 태양을 보면 항상 그렇게 명랑한 것 같지만은 몇 시간만 지나가면 점진적으로 서편에 들어가 버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동천에서 솟아오르지 않던가. 그러면 그 태양을 무심히 보지 않고 유심히 그 어디를 갔다 오는가 하고 연구하는 것은 곧 불법이요. 연구한 결과 주야가 연속 부절하여 낮 속에 밤이 들어있고 밤 속에 낮이 들어있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치는 것은 곧 진리를 안 것이다. 그와 같이 사시저루의 한서 내왕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찬 데서, 이게 동절이죠. 찬 데서 더운 것, 하절. 더운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찬 데서 더운 것이 나오고 동절에서 하절이 나오고 그런 뜻이죠. 더운 데서 찬 것이 나온 것이며 이게 찬 데서 더운 것이 나오고 더운 데서 찬 것이 나온 것이며 우리 인간의 고락 연고도 서로 머리하고 서로 꼬리하여 각자 육군작용을 따라
고도 오고 낙도 오며 영하와 불길, 길하지 않는 거죠. 불길이 교체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우주의 삼라만상인 소자리와 주야 사시의 순한 이치며 고락 영고의 모든 변태인 유무자리를 밝혀주신 거죠. 근데 유무가 어떻게 바뀌냐면 밤 속에 낮이 있고 낮 속에 밤이 있고 또 찬 데서 더운 게 나오고 더운 데서 찬 게 나오고 이렇게 서로 머리하고 서로 꼬리하고 머리가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맞죠? 이렇게 연결돼 갖고 여우가 꼬리 잡으려고 빼빼빼빼 돌잖아요. 이게 이런 머리가 참 재밌는 말인데 서로 머리하고 서로 꼬리하고 서로가 머리가 되고 또 서로가 꼬리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머리였으면은 이게 꼬리인데 또 여기서 보면 이게 머리가 되었고 내가 꼬리가 되고 서로 머리가 되기도 하고 서로 꼬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무자리를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무의 변화가 단순히 유무라만 한 게 아니라 이 유무가 이렇게 변화 자제하는 자리가 바로 대자리고 또 유무의 변화 자제하는 자리가 그게 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에 사은 공부했으니까 사은으로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사은. 대소유무는 사은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은은 우주만유의 본체인 청정한 대자리에 바탕하며 청정한 대자리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대소유무를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설명이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정산용사의 말씀 보면은 대소유무에서 사은은 소자리에 바탕했다고 이런 본문이 나와요. 소자리에 바탕했다. 근데 우리가 이 청정한 이 대자리에 하는데 이 청정한 자리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앞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피은의 도와 조목 이런 것들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소예요. 피은의 도. 근데 이러한 피은의 도와 조목이 선명하려면은 청정한 대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려면 대자리에서 이런 조목들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말이 그러는 거지 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고 청정하니까 이런 조목들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말로 하려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사은의 도에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로 변태되는 인과의 유무의 작용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은도 대로 설명할 수 있고 소로도 설명할 수 있고 유무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 이치로 사은도 설명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상 설명을 한번 쭉 해본 거예요. 근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게 대소유무 다운 얘기들 몰아갖고 이렇게 쭉쭉쭉 다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12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이 시간 앞에가 12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12회 적용을 하면 대는 뭐예요? 12에 분별되기 이전 자리예요. 12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12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 이것도 오해하는데 12회가 객관적으로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게 아니고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건 선이다, 이건 불선이다. 또 그에 따른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마음에 따라서 12회가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내고 있다는 걸 알려면은 내가 청정해져야 돼. 그전에는 내가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구나 하는 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12의 현상은 청정한 대에 바탕할 때 선명하게 자각된다는 겁니다. 선명하게 자각이 안 돼도 대소유무의 원리, 이치로 따라하면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유무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12이해의 변태죠. 12이해가 이게 12이해에 따라 변화되는 고락 변천의 이치가 바로 유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옳은 일 한 걸로 인해서 더 이롭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해롭게도 되고, 어떨 때는 또 이 옳은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또 인연이 돼갖고 내가 또 글러져 버리기도 하고, 이롭게 했던 그 마음이 또 조건이 돼갖고 내가 또 해롭게도 되고, 또 반대도 해로웠던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인연이 돼서 내가 더 이롭게 되기도 하고, 이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동된다는 거죠. 12회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소유무가요 12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12회다, 이건 대소유무다 이렇게 나누어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지, 사실은 12회 바깥에 있는 대소유무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대소유무 속에서 12회 속에서 이게 대소유무구나. 그리고 12회도 대소유무에 근거할 때 우리 말씀을 따지면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좀 살펴볼게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자, 이걸 그럼 우리가 잘 쓰는 원망에다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분노, 원망. 그러면 대는요, 원망, 분노 이전자리요. 우리가 원망, 분노 이전자리가 그러니까 아까 원망하기 이전 마음, 그 전의 시간을 생기기 이전 그때 마음을 봐,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도 거기는 뭡니까? 그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을 뿐이야. 아까 이전을 봐. 아까 화내기 전을 봐. 그러면 지금 쉬고 있을 뿐이야. 지금 딱 건드니까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이 연필이 드러나는 그 당처를 자각해라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망, 분노 이전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분노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화를 내고 있는 지금도 그 자리는 청정해요. 막 불타고 있는데도 거기는 불이 안 타는 자리예요. 옛날에 선사들이 쓰는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불나고 있는데 불이 안 붙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불나면 다 붙지. 그리고 소는 지금 우리가 원망하는 분노가 뚜렷한 상태죠. 지금 분명히 있죠. 내가 알고 모르고 드러나기도 하고 알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차이만 있어요. 이 소가. 근데 우리는 알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대자리에 근거하면 알고 드러나고 대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르고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원망의 마음인 소자리는 대자리를 떠나 있지 않기에 청정한 대자리에서 원망하는 분노 소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대자리를 근거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이렇게. 이게 마치 맑은 거울에 사물이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격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유무는
원망의 분노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변화가 뚜렷한 자리입니다. 청정한 자리에서 원망하고 감사함에 따른 흥망성쇠의 변화 원리가 역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내 지금 아까 같이 편안했다가 화를 내면 막 완전히 분노로 막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이렇게 고락의 마음의 고락의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원망, 분노 이것도 다 12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12에다가 하고 원망, 분노 다 했지만 사실은 12이해 안에 아까 원망, 분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감정 상태에 막 이렇게 생각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한 용어로 말하면 이게 12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거 12해의 일은 형형색색의 소자리면서 유무로 변화하는 자리이며 또한 본체인 대자리에 바탕하고 있다. 아까도 한 얘기인데 또 한 거예요. 제가 대소유무를 막 설명하다 본 게 막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말하니까 이런 문장을 써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실상에 있어서는 대종경 성리품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와 4가 그러니까 12해의 1과 대소유무의 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대종경 이런 이사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맞죠? 사실은 12이해 안에 대소유무가 있는 거고요. 대소유무는 12이해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표현보다 이렇게 드러난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다 뭐 하다 그러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자리. 그러니까 원불교 정전회의라는 책에서요. 성품인 1과 이치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궁극으로는요. 이사가 다 이론상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제가 이치 2인 대소유무만 이론상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다 설명하고 나면 결국은 이사가 다 이론상이다. 이론상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리저리 설명을 해봤어요. 제가 대소유무 이제 요 원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나중에 작업치사로 넘어가면 이것이 근거해서 작업치사. 왜냐하면 12해를 밝혀서 운행하는 것이 결국은 작업치사니까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이리저리 잘 이렇게 환히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공부, 대종사님의 진리인식 방법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개념적인 거예요. 이게 12해도 개념적이고 대소유무의 이치도 굉장히 개념적인 거지만 한 번은 잘 이렇게 해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혀서 인간의 12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대소유무 이치는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인 대소유무의 이치를 딱 잘 밝혀서 그러니까 어떤 연구하는 표본으로 잘 삼아서 인간의 삶에서 12해를 잘 밝혀서 운영해 가는 겁니다. 사리연구장이니까 잘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